우리의 삶에서 형제자매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형제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친구이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유일한 역사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형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었다면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 한 명만 도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족은 마치 하나의 패키지 상품과 같아서 좋든 싫든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는 우리에게 독특한 시련을 안겨주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와의 관계가 너무나 해로워서 결국 가족 전체를 등져야 하는 슬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슬픔으로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 형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형제자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 관계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나 역시 어린아이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났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죠. 아이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며 자기중심성에서 점차 벗어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의 초기 신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성인기의 본격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난히 기질이 까다롭고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잠시도 놀지 못하고 늘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거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으려 하는 모습, 마치 어린아이 버전의 특권의식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진심으로 믿거나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조종하거나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어느 하나가 성인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나타날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성향의 아이가 첫째였다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새로운 놀이 친구나 귀여운 아기 인형 혹은 진짜 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려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성향으로 발전한 아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의 등장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동생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이런 형이나 언니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가 된 형제를 둔 사람들은 그 형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심, 괴롭힘, 교묘하게 나를 함정에 빠뜨려 혼나게 만들었던 일들,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내몰았던 기억, 소리를 지르거나 내 물건을 훔쳐갔던 일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정상적인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어떤 어른들은 원래 형제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경쟁, 즉 라이벌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사례에서 성인 나르시시스트 형제를 둔 사람들은 어린 시절 그 형제와의 밝고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오직 괴롭힘과 비열함, 그리고 상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단 한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형제란 어린 시절의 역사를 공유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증인이 사실은 나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마치 내 존재의 근원적인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형제끼리는 의지하고 살아야지와 같은 말을 던질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해를 입히기만 한 사람인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축소와 가스라이팅은 우리를 완전히 고립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 형제들은 가족 내에서 삼각관계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문제가 많고 까다로우며 비사교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성인이 되어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다른 가족들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당신을 그 형제와 다시 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나르시시스트 형제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인정과 찬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끊고 어울리지 않으려는 당신을 문제아로 만듭니다. 정작 자신은 모든 가족과 잘 연락하며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인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형제가 주는 상처는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모든 굳은 일과 책임은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유산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려 하거나 가족의 빚은 교묘하게 회피할 것입니다. 재산, 사업, 부동산, 유언 등 가족의 중요한 문제가 걸렸을 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유치한 경쟁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당신 형제의 해로운 본성을 알아주지 않을 때 당신의 슬픔은 배가 됩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나르시시스트 형제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성인이 되어 당신의 형제가 나르시시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찰 연구들은 성인 나르시시스트들이 결코 착한 어린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까다롭고 관심을 갈구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까다롭고 관심을 갈구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동생이었고 특히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나르시시스트였거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면 그들은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그저 형제간의 다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에게 나르시시즘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경우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 역시 까다롭고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궁금하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든 친척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솔직한 답변을 통해 이러한 성향이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발달 패턴임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형제를 대하는 것은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같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방어하거나 휘말리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지만 형제라는 관계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형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슬픔,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상실감은 당신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 형제 관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 상처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실상 평생 동안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셈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성인 나르시시스트 형제가 있다면 그 관계는 항상 어려웠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관계는 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괴롭히고 조종당하고 모든 잘못을 뒤집었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가족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르시시스트 형제들은 상황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종종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내 형제인데 당연히 내 편이겠지라고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 편이 아닐 때 당신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지독히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형제가 주는 상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주는 상처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파트너나 동료, 친구와는 달리 당신의 성장 과정 전체를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이 처음 경험한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어쩌면 교묘하고 특권의식에 가득 찬 형제의 존재로 인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들에서 형제의 가스라이팅은 종종 부모의 것보다 더 심각했고 다른 어른들은 그것을 그저 형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에 가득 차고 이기적이며 잔인한 형제는 당신에게 누가 위인지를 반복해서 각인시켰고 늘 처벌을 피했습니다. 때로는 형제에게 당한 학대가 부모에게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시스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많은 경우 현상 유지가 개별 구성원의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가족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시선, 가족의 전통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한 구성원이 겪는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그 고통의 원인이 가족 내부에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형제의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즉 문제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 때문에 완벽했던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졌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부인이라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진실을 외면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래서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체를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당신이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료는 바로 침묵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짓된 이야기에 동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장난감을 두고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형제와의 갈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 아니었다면 결코 친구로 두지 않았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형제를 둔 사람에게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 환상은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를 이간질하며 이런 비극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 형제를 견디며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르시시스트 형제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평생의 슬픔을 각오하고 가족 전체와의 연을 끊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특히 그것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이나 재산 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거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형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황금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황금 아이로 남고, 어린 시절의 희생양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끔찍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는 당신은 그 진실을 보는 능력이라는 선물과 동시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내 형인데, 하나뿐인 내 누나인데 라는 말처럼 가슴 아픈 말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형제 관계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슬픔,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을 갖지 못했다는 슬픔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형제는 당신 삶의 역사를 공유한 증인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다른 가족들이 목격하면서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그것은 깊은 배신감과 유기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그들은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잘 차려진 밥상, 즉 가족이라는 환상을 뒤엎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포토샵으로 보정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용인된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상처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